쪽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을 보면 조정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조언도 드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크게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그 재판상 이혼의 한 종류로 조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 이혼이라고 하는데 조정 이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시간과 비용, 그 다음에 조정 이혼이 성립했을 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다가도 협의 이혼 확인하는 절차에 상대방이 불출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불확실한 면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를 불이행했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얼마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 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정 이혼에서는 판결문의 문구보다 부드럽게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분할을 하려면 이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와 상대방이 그 처분 시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팔자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몇 년 뒤에 팔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판결로 가게 되면은 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기간이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분할 방법이라든가 분할 횟수,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뭐 2027년 내지 2030년도에 이 재산을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하고 각자 2분의 1씩 나누자. 이런 것들이 조정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판결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세금 문제라든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팔았을 때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판결은 거기에 대해서 판결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조정에서는 그런 세금 부담을 누가 하자, 누가 공평하게 하자, 뭐 2분의 1씩 공평하게 하자, 내지 뭐 원고가 부담하든 피고가 부담하든 그런 것들을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끼리 동의만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판결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로 왔을 때 세금적인 문제로 좀 곤란을 겪는 의뢰인들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려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뭐 세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을 보면 조정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조언도 드리곤 합니다. 예, 당연히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거의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이 돼서 조정으로 한 번씩은 꼭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접수했더라도 조정은 한 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송 접수하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로 간에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상대방과 뭐 유의미한 합의가 됐다 내지 의견 차이가 좁혀졌으면 조정을 잡아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조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결렬됐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만 좁히면 일치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면 조정을 또 한 번 요청할 수도 있고 조정을 갔다가 조정이 안 돼서 다시 재판 왔는데 재판 도중에 또다시 조정의 가능성이 생긴 경우에 조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다시 조정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웬만하면 조정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사건을 끝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도 조정은 상대방이 반대만 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소송이란 게 나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혼하겠다. 그 다음에 뭐 위자료 얼마 주고 재산분할 얼마 달라라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다 인정하겠다라고 나오면은 그 소송은 뭐 한두 달 안에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기일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상대방 쪽에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은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 배당이 되고 법원에서 그 소장을 상대방한테 송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송달이 한 번에 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송달이라는 거는 등기 우편을 상대방 주소지에 보내는 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등기 우편이 아시다시피 뭐 집에 없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주소지를 옮기는 수도 있고 해서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고, 송달이 되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빨리 내면 괜찮은데 한 달 안에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그냥 답변서를 내게 되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솔직히 서울가정법원은 너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접수되고 처음 변론기일 잡히는데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첫 재판이 소장 접수하고 빨리 잡혀야 3개월 후에 잡힙니다, 첫 재판이. 그래서 뭐 쟁점이 없거나 상대방도 나의 주장에 대해서 틈이 없으면 그 변론기일 한 번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다음 달에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반박과 또 그 반박에 대한 또 저희 쪽의 재반박,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의 신청이라든가 재산명시 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사조사 절차를 또 거쳐야 돼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무리 소송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는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준 전문가다, 그렇게 기억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뭐 인간적인 관계도 의뢰인과 없을 수가 없긴 하지만, 당연히 자기 사건이 잘 해결되면 인간적으로도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기억되고 싶은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일단 프로라고 생각해서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인정해주고 결과도 좋게 나와서 의뢰인이 뭐 다른 사건이 생기거나 다른 소개시켜줄 사람이 생겼을 때, 아, 공낙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